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오늘 그리스 문제 그리고 중국 문제를 갖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문제 어떤 이슈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결국은 노를 택했습니다. 이 부분 갖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생각보다 좀 예상 외의 결과라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로존의 유로그룹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할 텐데 앞으로 좀 우리가 이후에 상황에 대해 좀 모색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좀 그 부분 좀 일단 저희가 살펴보죠. 뭐 그 정권의 그 국민 62대 한 38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표율 90%니까 뭐 사실상 노가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좀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그 2012년도에 구제금융 사실 그때 빚이 탕감이 되고 나서부터도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모습들. 그와 더불어서 뭐 실업률, 청년 실업률들이 뭐 아주 그냥 폭등하면서 사실 그 기존 정권에 대한 불만감이 시리자 정권의 교체를 불러일으켰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은행이 문을 닫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리스 국민들은 지난 한 3년 동안의 핍박이 오히려 더욱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나왔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선택했던 정권이 정치적 중립 없이 어쨌든 노를 무조건 해달라. 노, 예스로 해서 노를 찍어주세요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국민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 어쨌든 국제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렉시던트라든가 그렉시트의 리스크가 가장 정점으로 지금 오르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치프라스 총리가 글쎄요,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좀 어떤 정도의 신임도를 갖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만 그리스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정치적으로 꽤 많은 좀 지지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제 찬성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말씀대로 반대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치프라스 총리 쪽에서는 채권감과 다시금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내보이고 있거든요. 글쎄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되든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강화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니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1억을 빌렸다고 할게요. 하는데 은행이 이제 시기가 돼서 저한테 돈을 갚으라 그랬는데 제가 가족회의를 한 결과 다수결상 갚지 말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 우린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존중해달라라는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좀 웃자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일단 외신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프라스 호소가 국민투표 결과로 나섰다. 어쨌든 금융시장에는 지금 반응이 있는 것은 유로화가 1.28%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블룸버그 보니까 그 소제목으로 스트릿 댄싱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열받게 저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들 제가 보면서 그냥 살살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프라스 총리가 그 투표용지에다가 침을 바르는 이런 모습이 막 메롱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 26살 먹은 남자 아저씨 친구가 그 자기네들 가족들은 모두 노를 찍었다면서 나는 자유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유럽에서 나오는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This is the only way forward.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거고 나 오늘은 직장이 있지만 내일부터는 직장이 없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사진 찍고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좀 비꼬는 듯한 좀 분위기를 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파리에서 이제 메르켈하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정상회담이 좀 예정돼 있는 부분들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는 선뜻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기사에서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정부 관리가 이제 그리스 협상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오히려 EU 뭐 관리들이나 이런 조금 어이없다는 이런 표정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글쎄요, 지금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겁을 주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가족회의 하면은, 그럼 돈을 갚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우리 돈 왜 갚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지금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그만큼 또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리스크는 거의 지금 최대치로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리스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들어주게 되면 그리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를 포함해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들도 빚을 탕감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여기서 좌파 정당이 득세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리자가 좌파가 들어서서 IMF하고 유로존에다가 돈을 안 갚는 것을 성공을 해냈을 경우에는 야 우리나라도 이런 것 좀 해줘 내 빚 좀 갚아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일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후환이 솔직히 두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디폴트가 간다고 한다면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가장 지금 맥시멈으로 치솟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디폴트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ELA 관련해서 증액 여부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무기인데 이거 증액 안 시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좀 그리스 은행을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 내부적으로도 좀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유로존 입장에서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7일 날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EU 정상회담으로 지금 긴급 요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은 또 22 만기 일정 이런 것들은 이제 22 만기 그 채권을 갚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ELA 가동부터도 완전히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명히 시장 개파락을 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단기 조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렇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디폴트는 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더욱더 안 좋은 뉴스플로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냐 이거죠. 여기에서 디폴트는 조금 힘들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장은 이미 선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이번 주간 초반에는 분명히 조정을 받겠지만 이럴 때는 시장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분명히 반등의 뉴스플로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국제공조도 계속 되고 있고요. 뭘 해야 되냐. 최근 들어서 분명히 그리스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리스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바이오 지수가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헬스케어 섹터 그 다음 그림 두 가지 그림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국내 헬스케어 섹터 지수하고 이런 나스닥 지수하고 상당히 좀 동조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그리스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서 조금 초반에 갭 하락을 하다가도 갭을 메꾸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계속 이런 섹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단 힌트로 삼을 부분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현금을 다 쓰지는 마시고요. 여기서 솔직히 이제 디폴트의 가능성은 분명히 낮습니다만 사실 이거 혼꾸녕을 내주겠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폴트까지 가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한 50%, 60%까지 늘려도
한 30-40%의 현금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요일장이 미국 시장이 휴장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지난달에도 어떤 채무 상환일까지 가면서 정말 이렇게 현실화될까 했던 우려감이 정말 현실이 됐을 때도 네.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게 서동대리의 의견입니다. 오늘장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좀 밀릴지라도 그동안 쭉 잘 가던 이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는 다시금 좀 현금을 트레이딩해서 좀 전략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 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의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 중국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중국 정책 공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리스 얘기를 하면서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뭐 제약 바이오가 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글쎄요, 좀 뒷목 잡을 일이 발생하니까 좀 약 먹을 일이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진짜 우리가 좀 뒷목 잡을 일은 바로 이 중국입니다. 지금 글쎄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체감적으로 더 지금 많은 위기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중국 문제거든요. 지금 3주 사이에 지금 28% 정도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일주일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내고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약발이 안 막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봉 보실까요? 네. 고점 대비해서 28% 폭락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가 넘고 신용융자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제3금융권을 통해서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가 현재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28% 폭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저도 마이너스 20%부터는 계속 지금 거의 저는 매수를 거의 다 완료를 했는데요. 벌써 네. 저도 레버리지 지수를 추종을 하다 보니 마이너스 10%가 넘는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땐 지금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공산당이 적극적인 정책 스탠스 자체는 지금 일단 돌려놨다. 시장을 계속 보면요. 재미있는 게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신용 물량들이 많이 정리가 된 대형주들은 오르는데 소형주들이 맥을 못 추는 현상들이 지금 상해에서 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사실 이러한 부부분들은 이번 달 정도까지 해서 담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가지 않는 구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소형주가 이전에 좀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 랠리를 이끌었던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대형주는 오히려 오르고 중소형주 조정을 받는 게 증시의 어떤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오히려 더욱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용 물량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 청산 거래 자체가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좀 증시 폭락의 원인이 지금 이 신용 물량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야 뭐 매수에 어떤 힘을 더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락으로 갈 때는 이제 증거금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발목을 잡는 반대 매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 시점인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이 IPO에 대해서 뭔가 IPO가 하나 벌어졌다면은 거기에 좀 돈이 좀 다 몰리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도 좀 가장 큰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일단 중국에서 좀 제동을 걸고 있죠. 네, 맞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증감위에서 IPO 그러니까 이번 달만 하더라도 28개 정도가 예상이 돼 있었는데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연기를 하도록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안정화 펀드를 지금 조성을 하는데 25개 증권사가 좀 나란히 출자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안정화 펀드를 운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했고요. 네. 현지 펀드 매니저들 이렇게 인터뷰한 것들 보니까요. 4,500 이하에서는 이게 그 개인 신용 물량 때문이지 충분히 우리가 사볼 만하다. 펀더멘탈이 절대 깨지지 않았다. 이것은 급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어느 정도 피로감이 누적이 된 데 있어 반배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자연스럽다라고 하기에는 뭐 어쨌든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증시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이런 추세선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철저하게 좀 무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느나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상해 지수는 이동평균선 자체를 상당히 좀 크게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들이 이제 낙폭이 굉장히
폭 자체가 굉장히 크고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121선 대신에 241선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를 확인을 한다라고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시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불어넣는 정책, 어떤 정부 정책의 의지를 확인했을 때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번 주는 좀 반등을 예상해야 될까요? 파급력 좀 간략하게 더 뭐 사실 짚어주신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뭐 반등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웃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분명히 지금 무릎 이하다, 발목 근처까지 와 있다라는 데는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신용담보 물량 자체가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책 모멘텀은 지금 충분히 장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 자금들도 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뭐 적어도 7월 한 두 번째 주 정도가 되면은 이런 청산 물량의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네. 반대로 얘기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주부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언제 오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들어가야죠. 네, 그래요. 자, 이제 뭐 배가 순항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파도를 좀 거치다 보면은 좀 손상도 오고 거기에서 이제 보수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좀 물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짐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좀 내려놓을 짐들 좀 내려놓고 간다면은 분명히 좀 순항하고 목적지에 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서동수 대리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